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북한군 파병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미국이 북한군의 이동 시기와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참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허위 과장 정보라고 발뺌하면서 한국이 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적어도 3,000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이달 초중반 배를 타고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간 북한군은 러시아 동부에 있는 여러 훈련장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raveled by ship from the Wonsan area in North Korea to Vladivostok, Russia. These soldiers then traveled onward to multiple Russian military training sites in eastern Russia. 백악관은 북한군이 전쟁에 투입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참전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군이 나타난다면 정당한 표적이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f they do deploy to fight against Ukraine, they're fair game. They're fair targets. And the Ukrainian military will defend themselves against North Korean soldiers the same way they're defending themselves against Russian soldiers. 북한군 이동을 확인한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러시아 편에선 나라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장병들을 겨냥한 한국어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렸습니다. 총을 버리고 투항하면 안전한 수용소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며 이국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 것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설은 허위 과장 정보라며 거듭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는 한국 정부 반응이 당혹스럽다며 테러 정권인 우크라이나에 놀아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거라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분쟁 개입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보낸 증거를 확인했다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현지 시간 23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증거를 동맹국들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병력이 우크라이나로 향한다면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가 최전선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신호라고도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숫자가 며칠 사이에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서 파병 가족들을 집단 이주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병력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까지 1,500명에 이어 지금까지 러시아로 향한 북한 병력은 3,000명에 이른다고 국정원이 전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전체 파병 숫자는 10,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계획한 약 1만여 명의 파병은 12월경으로 예상된다라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파병이 본격화하면서 내부 동요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파병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 관련 내용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파병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철저한 입단속과 함께 파병 군인 가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 격리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북러 간 신조약 체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체력과 사기가 우수한 북한 최정예 부대가 파병됐지만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운용 부대를 찾았습니다. 북한이 미 정권 교체기를 틈타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을 실은 발사 차량 앞에서
관계자의 경례와 함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비행으로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직접 만지면서 무엇인가 지시하기도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략 미사일 기지를 시찰하고 철저한 핵 무력 대응 태세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확실히 제고하고 핵 무력의 철저한 대응 태세를 엄격히 갖출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전략미사일 기지는 미국의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등을 운용하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미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미 대선을 즈음해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중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기정사실화한 러시아에서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독립 언론이 공개한 영상에는 북한 군인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3-3-5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옷은 러시아 군복이지만 잘 들어보면 북한 억양이 선명한 우리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해당 영상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자동차 소총사단 예하 부대에 북한군이 도착한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이 극단적으로 외부 정보와 문화를 통제하고 K-드라마를 시청한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등 악법을 통한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사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주민의 강제 노동은 노예 수준에 필적한다는 유엔 인권사무소의 지적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가 탈북민들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며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 특별감찰관 도입을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자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 진행한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8분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대표는 늦어도 11월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해소된 상태여야 한다며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중하순 예정된 만큼 눈앞에 놓인 상대 당의 악재를 쥐고 흔들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최근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진상규명 협조 등 3대 요구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앞으로 더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는데 특별감찰관 추진이 그 첫 번째 실천인 셈입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독립기구로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공석이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여권이 민주당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전제로 내걸면서 미뤄졌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각각 부담인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을 엮은 거로 윤 대통령의 뜻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이 같은 조건 없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는 게 한 대표의 입장입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특별감찰관 문제는 한 명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한 대표 말처럼 한 달 내에 뚝딱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의사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의장은 원내대표고. 한 대표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거듭 띄우는 건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한 명분 쌓기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존 정부 여당의 입장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초강수가 오히려 유난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3분기에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이 17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7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속보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분기 수출이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보다 0.1% 성장했습니다.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0.5% 안팎을 예상한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 분기 마이너스였던 민간 소비가 0.5%로 올랐고 설비 투자는 무려 6.9%나 늘면서 전체 성장률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0.4% 줄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건설 투자도 2.8%나 급감해 성장률 오름폭을 제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수가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소폭 성장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내수 회복 속도와 주요국 경기, 글로벌 교역 조건 변화 등을 점검한 뒤 다음 달 28일 경제 전망 때 상세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 의혹 해소와 면담 시 홀대 논란 등에 대해서는 일일이 반박하면서도 당정이 하나가 돼 어려움을 극복하자며 갈등 확산은 막으려는 모습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연계 문제는 여당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연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 여당에서 특별감찰관만 따로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80분 동안 진행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의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한 대표가 지금은 말을 각색할 때가 아니라 김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3대 요구에 예스냐 노냐를 말할 때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통령실이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대 요구에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어떤 부분이 왜곡이라는 건지 말해주면 좋겠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한 대표를 홀대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며 홀대를 기획했다는 내용이야말로 왜곡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당정이 하나 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기존 입장과 국정기조 등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많이 들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한 갈등 속에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이어온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로 만나 대구 경북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막아주길 기대하며 어렵게 성사한 윤한 면담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터져나온 당정 간 불협화음을 특검 추진 동력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2차 회담 준비를 공식 지시했는데 이 또한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뒷골목 패싸움 같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선 정치가 안 된다며 다시 복원할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는데 한 대표보단 윤 대통령을 겨눈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이건 싸움이 됩니다. 반면 한 대표를 향해선 2차 여야 대표회담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 준비를 지시하고 행사장에서 만난 한 대표에게 직접 만나자는 뜻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고리로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를 직접 홍보했다는 점을 새로 부각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적도 없는 대통령이 여당 보고 대신 싸우라며 등 떠미는 꼴 아닙니까?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을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 측과 연일 파열음을 내는 한 대표와 친한계를 향해선 제3자 추천 방식이든 뭐든 협상할 테니 김 여사 특검법 대안이라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친한파 의원이라는 분들이 모였으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이 벨이 있으면 그래도 뭐 꿈틀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민주당 내부에선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김 여사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가 쌓이는 건 시간 문제라는 기대감도 읽힙니다. 현재로선 국정감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중순쯤 본회의 표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인데 비슷한 시기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도 특검 전국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강 씨는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며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은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반박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강혜경 씨. 검찰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은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밝힌 명태균 씨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공천 김건희 여사한테 받아주겠다고 한 거는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피력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 꼭 밝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검찰이 강 씨를 소환한 건 이번이 5번째. 검찰은 그동안 검사 2명을 늘려 수사팀을 보강하고 강 씨와 명 씨 등과의 통화 녹음 파일 수천 개를 분석해왔습니다. 또 명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도 자세히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는 그동안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강 씨는 앞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도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로 명 씨와 관련이 있다는 여야 정치인 27명 명단을 변호인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속에 인천 부평에서는 배관 파손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나고 택배 차량에서 불이 나는 등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골목길 한쪽 깊이 파인 구덩이 주변에서 작업자들이 붉은색 가스 배관을 살핍니다. 주변 상수도관에서 샌 물이 가스 배관을 일부 파손시킨 겁니다. 인천 부평구 부계동과 일신동 일대 2,700여 세대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서 이상이 발견된 건 어제 아침 7시쯤입니다. 복구 작업이 밤새 이어지면서 쌀쌀한 날씨 속에 온종일 보일러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못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씻지를 못하지, 밥도 못하지. 나는 이제 커피포트 이렇게 데워서 약간 미지근하게도 좀 씻든가 어떻게 해야지.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추웠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렸고요. 가스불이 없으니까 밥 해먹기도 불편하고. 20여 시간 만에 복구를 완료한 인천도시가스 측은 긴 배관 곳곳에 차오른 물을 모두 빼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로갓길에 멈춰선 대형 화물차의 적재함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젯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청주강서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11톤 택배 운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50대 운전기사가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에 실렸던 택배 화물 상당수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차량 뒷바퀴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1,1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어제 낮 1시쯤 울산 중구 성안동의 야외 주차장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충격으로 밀려난 차들이 다른 차와 잇따라 부딪혀 모두 10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내리막길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이별을 통보받자 살해한 김래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김래아는 지난 3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폭력을 행사하는 김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1심 법원 역시 김 씨가 사회와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 씨가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위치를 선정했고 범행 직후 경비실로가 112 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김 씨가 평소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주변 사람들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별 상황을 맞닥뜨리자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온 김 씨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듣다가 법정을 빠져나갔고 유족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래아는 앞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교제폭력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날 가능성은 여전한 셈입니다. 최근 3년간 교제폭력 신고와 검거 건수는 계속 증가했는데 올해는 7월까지 신고 건수가 벌써 4만여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김래아의 경우처럼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해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이 폭력이 살인에까지 이르는 형태로 굉장히 극심해진다라는 경향들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살인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교제폭력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이른바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산부인과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법원을 나섭니다. 태아가 스스로 숨진 거 맞습니까? 재판부에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재판부에 뭐라고 소명하셨나요? 늦은 밤까지 심사를 이어간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며 낙태죄 처벌이 어려운 가운데 경찰은 이들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수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가 쟁점인데 경찰은 태아가 산모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 개시 3개월 만에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과 집도의는 수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고 그 어머니도 중상을 입힌 사건이죠. 김래아 사건. 어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어요. 네, 이 앞서 이제 검찰도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수원지법 형사 14부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된 김래아에게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그리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양형 이유를 연인에 대한 그릇된 그 집착을 가지고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난자에 사망케 하고 피해자 모친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거쳤다. 네. 그래서 이제 범행 동기에 있어서의 그 어떤 참작할 만한 동기가 사정이 별로 없고 네. 범행 수법이 그 결과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했다. 그래서 사회와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계획적 범행 부분도 인정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실제 이 그 과정에서 이 모친이 바로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어떤 자기 딸을 구하려고 하는 그 절박한 몸부림 앞에서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냉혹하게 그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요구 충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네. 즉 다시 말해서 이별을 이미 그 김래아가 직감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는 차에 거기에서 이제 피해자하고 모친이 이별을 통보를 하니까 더 이상 이제 피해자와의 어떤 이별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네. 살해를 한 것은 이 명백히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네, 김래아는 그동안 심신미약이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재판부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 지금 이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자기는 심신미약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범행 당시에 이제 개월인 알약 2-3알 그리고 저 소주 한 병을 마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피해자들 흉기를 정확하게 찔렀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119 신고를 자기가 직접 걸어 내려와 가지고 경비실에다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제로 피해자의 과거 문제로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계획 범행으로 단정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10년만 살고 나면 된다. 그 이후에 행복하게 살자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하고 또 최후 변론에서는 키우고 있는 강아지에게 미안하다 이런 언급을 또 했다고 해요. 굉장히 뻔뻔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검찰이 공개를 한 김래아의 구치소 면담 기록입니다. 네. 한 10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 나오면은 행복하게 살자라고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어머니를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것이고요. 네. 본인은 그리고 이제 최후 변론에서 반성문을 스스로가 읽었는데 거기에 말미에 강아지 누구누구에게도 미안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판사가 당황을 해서 지금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이 강아지냐 이렇게
다시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김내아가 강아지가 아픈데 제가 이렇게 돼서라고 말을 흐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연병이 자신의 곱불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자신의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인식이라든가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망한 피해자의 친구가 최근에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간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언을 했는데 내용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받았는데 제 친구가 울먹거리면서 자기가 큰일이 난 것 같다고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이 폭행과 소감을 한 뒤에 협박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폰을 부쉈다고 들었어요. 그러고 김래아가 친구의 몸이나 이런 동영상을 마음대로 촬영을 하고 이제 그거를 리벤지 포르노로 악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김래아가 제 친구 앞에서 인형을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찔러서 죽일 거라고 하면서 인형의 배를 안도질하면서 이제 친구한테 보여줬다고 해요. 네, 세뇌와 그냥 사육한다는 느낌으로 애를 가둬놨던 것 같아요. 네. 세뇌와 사육하는 느낌이었다라고 이제 말미에 언급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서 제대로 된 판단이라든지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김래아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 이전에 다른 그 여자친구하고도 이제 사귄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진술 같은 것을 들어보면 지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 살해당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죽음의 어떤 그 두려움이라든가 공포를 느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이 기물 파손이라든가 평소에 어떤 폭력적인 행동 그리고 이제 그 성폭행을 하고 난 이후에 불법 촬영을 한다든가 특히 이제 죽음을 연상케 하는 인형의 배를 그 앞에서 가르는 그런 퍼포먼스 그리고 이제 지인이라든가 또 친구들과 절대 이제 어떤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세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자의 저항 의지를 말살시키고 완전히 무력감을 느껴서 순종케 하는 그런 수법을 쓴 것으로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어떤 그 수법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증언했던 지인이 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김래아가 출소하고 나서 나를 찾아올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법정 증언을 못한 것이 후회된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피해자도 그렇고요. 옆에서 그것들을 지켜보는 증인들도 그렇고 보복 범죄에 대한 걱정 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호가 되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이제 굉장히 심리적인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실제 이제 우리 법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복범죄 목적 범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중처벌하도록.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보호를 갖다가 이제 뭐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당할 것을 갖다가 미리 우리가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약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2005년도에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 피해자들의 어떤 그 두려움이라든가 이것을 현재까지는 뭐 스마트워치를 보급한다든가 또는 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든가 하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떤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나 증인들을 좀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이제 낙태 수술을 받았다면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 그리고 해당 병원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됐어요. 네, 사실 이제 이들에 대한 그 구속 여부가 많은 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낙태 수술을 집행을 한 그 집도의 신모 씨하고 그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 씨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이제 기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미 그 충분히 증거가 수집이 돼 있고 또 이제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를 그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주요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이쪽에 있는 그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이 경찰에 있어서의 그 계획이 차질이 지금 빚어지고 네. 어느 정도의 어떤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수술 당시에 이 태아가 생존에 있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인데 경찰은 낙태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 태아가 사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쟁점인데요. 네. 지난 6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가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이 수사를 의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낙태죄 같은 경우는 지난 그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는 관련되는 그 입법이 지연됨으로써 현재까지는 처벌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그 태아 사망의 원인을 살인으로 볼 것인가 또는 사산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제 수사의 핵심 논제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네. 경찰은 여러 차례 의료 감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의료진이 산모의 몸에서 태아를 꺼냈을 당시에 아이가 살아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장과 이 집도의 같은 경우는 수술한 사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나 이제 아예 나왔을 때는 그 태아가 산모의 몸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사망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살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현재 부인을 하고 있는 그 입장인데 향후 이 내용이 상당히 그 쟁점으로 대두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수술실 내에 CCTV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 시신을 병원 내부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논란이 좀 커지니까 급하게 화장을 한 그런 정황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경찰은 병원장 그 B 씨에게 그 CCTV를 설치하지 않아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건 관련 보도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 시신이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 지난 6월 25일부터 화장일까지는 사실 병원 내부에 보관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와 복지부의 수사 의뢰 직후인 지난 7월 13일 급하게 아이 시신이 화장됐다라고 하는 점. 네. 이거는 이제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불거지자 병원 측에서 이게 급하게 뭔가 조치를 갖다가 취하는 그런 정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또 두 번째는 사건 관계자들이 이제 초기 진술 단계에 있어서 실제 집도의의 존재를 갖다 숨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경찰은 그 혐의 입증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여러 가지 어떤 증거물들을 분석을 해서 네. 실제로 이 태아 사망과 관련된 의료 감정도 진행을 한 그런 상태고요. 네. 이 압수물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이런 그 13점과 진료 기록부를 지금 현재 확보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영장 기각이 경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리진 않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이 자주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살인을 하겠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사실 그 작년에 그 신림역 사건이라든가 분당 서현역 사건에서 그 이후에 이런 그 살인 예고글이 많이 올라왔다가 네. 한동안 잠잠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21일 경기도 부천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고가 올라온 이 한 건을 포함을 해서 네. 한 달 사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그 예고글이 현재 그 5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16일, 18일, 24일에 4번에 걸쳐서 대구라든가 경기도 성남, 서울 강남구, 강원도 춘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흉기 난동이 예고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 흉기 난동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허위글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뭐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이 그쪽에 투입이 돼가지고 네. 사실은 상당히 어떤 그 인력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안이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단 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리해서 조금 전에 표로 보여드렸는데 그 예고된 그 장소들을 보면은 공항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지하철역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장소인데 이런 곳들을 대상으로 삼는 심리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이제 범행을 예고한다라고 하는 그 행동 그 자체가 네. 일단 그 경찰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두려움을 떠는 그 사항을 본인들이 이제 바라면서 아하. 일종의 그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가장 그 중요하겠죠. 네. 특히 이제 뭐 어디 뭐 산에 가서 누굴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러한 어떤 행동이 상당히 다른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어떤 서울 도심이라든가 수도권 전철, 공항 이런 그 장소를 선정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사람들의 그 심리에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찰이 작성자 대부분을 검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잡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잡기가 어려운 걸까요? 실제로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금방 잡아요. 아하. 근데 이제 공용 와이파이 같은데 네. 이런 데 하게 되면은 뭐 영장을 받는다든지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흉기 난동 예고를 올린 작성자들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바로 경찰에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청 통계에 보면 지난 1년간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 약 146건의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그중에서 60.2%인 88건이 근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5건도 이제 보게 되면 2건의 용의자는 경찰에 근거됐고 1건은 자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잡히게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잡힌다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가 굉장히 그 본인에게 치명적이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명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지금 이제 지난 그 작년에도 법무부에서 이런 것과 연관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경위라든가 동기 또는 실제 행위 여부라든가 네. 그것도 이 연령과 상관없이 일단 살인 예고를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서 민사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막대한 그 공권력이 낭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경찰 차량이 출동한 인건비 그리고 기름값까지 다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좀 더 세게 처벌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공중 협박죄를 좀 이렇게 신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그 상대로 해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폭력 행위 처벌법 및 형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네. 실제 그 같은 시기에 법무부도 이제 그 형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갖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회 회기가 만료됨으로써 제대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이제 종료가 돼버린 그런 상태인데 네. 이 공중 협박죄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어떤 경각심을 주는 그런 어떤 행동이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어떤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만취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편의점 점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술 판매를 거부하자 술병을 깨서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편의점 앞을 지나다 난동을 목격한 시민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에 있는 편의점에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소주를 꺼내와 계산대에 올려놓는데 점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술병을 치웁니다. 그러자 다시 소주를 꺼내오고 점원은 손사래까지 치며 술병을 옮겨놓습니다. 연거푸 거절당한 남성이 휘청거리며 냉장고로 가더니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리칩니다.
놀란 점원이 달려오자 남성은 점원을 향해 깨진 술병을 휘두릅니다. 발길질을 하며 저항해보지만 남성은 연신 점원의 목과 얼굴을 공격합니다. 도망가려는 점원을 꽉 잡은 채 폭행을 이어가는데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그 순간 편의점 밖을 지나던 시민이 뛰어들어와 남성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 바닥에 눕혀버립니다. 시민은 이곳에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5분 가까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죠. 막 이렇게 괴성대 약간씩 지르는 거고 밑에서 별다른 저항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곧이어 순찰차가 도착하고 남성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인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0대 점원은 얼굴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은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광주에서 20대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뒤 도주한 30대 뺑소니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사흘간 숨어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혀 음주운전을 입증하지는 못했는데요.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운전자가 여러 곳에서 적어도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걸로 확인돼 결국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마세라티 차량. 오토바이에 탄 20대 2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했다가 6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유가족한테 할 말 없어요? 좀 더 사죄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내고 사흘간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입증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보안 수사를 거치면서 운전자 김 씨는 도주치사상뿐 아니라 결국 음주운전 혐의도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좌 추적과 통신, 영상 분석 등을 해보니 운전대를 잡기 전 어묵집과 노래방, 횟집을 옮겨 다니며 소주를 적어도 2병 이상 마신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대검찰청에 CCTV 영상 분석을 맡겨 피의자가 각 술자리에서 소주를 몇 잔 마셨는지까지 밝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김 씨와 주변 인물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대포 차량 유통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간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불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등산객을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등산로. 아름드리 전나무가 쓰러져 있고 구조대원들이 다친 등산객들을 응급처치합니다. 오전 8시 40분쯤 순간 최대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등산객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어깨와 다리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했으면 안 올라갔죠. 설악산에는 새벽 3시에 강풍특보가 내려졌지만 설악산 사무소는 사고 이후인 오전 9시에야 입산을 통제했습니다. 강풍으로 사고가 날 걸 예상을 전혀 못했고요. 그리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강풍에 통제하다는 한방향대 민원이 또 폭주하게 돼요.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전국적으로 속출했습니다. 경기 포천 한탄강 축제장은 강풍에 천막이 무너지고 기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속초와 강릉 등에서는 주택 지붕이 뜯겨나가고 쓰러진 나무에 도로가 한때 통제되거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기록됐고 동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으로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하고 우리나라 남서쪽으로는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남북 간의 기압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강풍으로 강원도에서만 나무가 쓰러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300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매출은 17조 6천억 원, 순이익은 5조 8천억 원으로 이 역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이 4조 원대로 예상되는 만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메모리 수요 강세가 지속되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HBM 매출은 전분기보다 70% 이상, 지난해 3분기보다 330% 이상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BMW 코리아,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33개 차종 18만 9천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제작한 그랜드 스타렉스 등 4개 차종은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있어 내일부터 리콜되고, 벤츠 코리아가 수입 판매하는 10개 차종은 변속기 배선 커넥터 설계 오류로 화재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거나 재원 통보된 차량 너비가 실제 너비와 달라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BMW 코리아 14개 차종은 조향축간 회전력을 전달하는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지난 22일부터 리콜이 진행 중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소매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김장 채소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는데 소비자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채소 가게입니다. 이른 김장을 준비하는 소비자들 발길이 조금씩 이어집니다. 오늘은 무타리 사서 그냥 무쪽김치하고 물김치하고 2가지 하려고 그래요. 이제 가을이라서 그런가 좀 가격이 좀 살짝 내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배추 도매 가격은 지난달 중순 9,500원대에서 이번 달 하순 5,600원대로 뚜렷한 하락세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소매 가격입니다. 대파와 무 등 대표적인 김장 재료들입니다. 올여름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줄줄이 올랐는데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9,130원으로 평년보다 2배 넘게 비쌉니다. 고춧가루와 마늘, 쪽파, 천일염 등 김장에 들어가는 주 재료만 14가지. 김치를 담그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제 고춧가루하고 이제 새우젓하고 이런 걸 구매를 소금하고 하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는 1.5배에서 1.2배 정도는 오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배추와 무는 계약 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리고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물량도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양념류의 경우 수입산 고추 1,000톤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하고 국산 마늘과 양파 500톤을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 직접 공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할인 행사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40%니까요.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매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산물의 경우에는 일정은 좀 다르지만 50%까지 할인을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는 배추와 무 가격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라면서 이 시기 김장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전이 누적 적자와 고물가 속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고육지책을 내놨습니다. 가정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은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또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5월 마지막으로 인상된 뒤 1년 반 가까이 같은 요금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한다는 이유였는데 이번엔 물가보다 살아나지 않는 내수 탓이 컸습니다. 민생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 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됩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 등 대용량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우 10% 이상, 중소기업은 5%대 인상안이 적용됩니다. 국내 전력량의 절반을 사용하는 대기업에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면서 전체 요금을 5% 인상하는 효과를 얻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수출 원가 부담을 떠안게 됐지만 정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인상은 수출용 대기업 부분에서 좀 고통을 좀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간편하게 필요한 물건을 사고 식사도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 주로 젊은 층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최근 5, 60대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편의점은 중장년층에게는 식당이자 마트가 되어가고 있다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올해 상반기 편의점 매출 동향 분석 결과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해 연령대별로 매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프로 나타내 봤는데요. 20대는 매출이 10% 넘게 감소한 반면에 50대는 18.3%, 60대는 무려 21.4%나 급증했습니다. 20대 매출 감소는 온라인이나 무인점 등 대체 채널 이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중장년층의 이용은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우선 5, 60대에서 1, 2인 가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들이 편의점에서 필요한 만큼만 소량 구매하는 패턴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편의점들이 과일과 정육을 비롯한 신선식품 상품을 내놓다 보니 이렇게 5, 60대 1, 2인 가구가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외식비 부담이 커진 것도 원인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이 외식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마켓링크 분석 결과 올 상반기 전체 편의점 매출이 2년 전보다 3.6% 성장하는 동안 식사 대용식 매출액은 17.6%나 성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라면과 국탕, 찌개류, 도시락, 즉석밥류의 성장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젊은 층이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편의점, 이제는 50대, 60대의 만물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핵 개인화와 고물가가 일상이 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을 전망한 투자,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화가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85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이러다 지난 4월처럼 1,400원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이번 주 들어 1,38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1,385원까지 치솟자 서울 외환시장에선 위기감이 번져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312원까지 내려갔다가 그 이후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고 최근 들어선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미국 대선 변수가 가장 큰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뒤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접전을 펼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란 만약 그가 당선될 경우 감세와 재정 확대 공약으로 향후 국채 발행이 늘고 그에 따라 미국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오를 것을 내다본 투자를 말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5원까지 오르자 고점이라고 인식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은 더 이상 상승을 멈추고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대선 변수가 있는 한 연고점인 1,4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반론도 적지는 않습니다.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에서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견조한 국내 수출 흐름이라든가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고점이라고 인식된 또 그 물량들이 환율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400원을 터치하는 수준까지는 열어놓되 이후에 있을 FOMC 이후에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된다면은
환율은 점진적으로 1,350원대로 근접하지 않을까. 우리 외환 당국도 원달러 환율 1,400원 진입을 용인하지 않으리란 시각도 많습니다.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 기조가 180도 바뀐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은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96% 내린 42,514.95의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전장보다 0.92% 낮은 5,797.42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6% 떨어진 18,276.65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3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를 보면 지난 3분기 매출은 251억 8,2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규 증시에서 1.98% 떨어진 테슬라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6%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대 진영을 향해 미국 내부의 적이라고 공격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내부 인사의 폭로로 곤란에 처했습니다. 히틀러도 좋은 일을 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독재자를 선망하는 파시스트라는 폭로인데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이라며 매우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성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을 겨냥해 내부의 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I think the bigger problem is the enemy from within, not even the people that have come in and destroying our country, but really necessary by the military because they can't let that happen. 대선을 코앞에 두고 폭로에 나선 건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최측근이었던 존 켈리 전 비서실장입니다. 사성 장군 출신이기도 한 켈리 전 비서실장은 뉴욕타임스, 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를 선망하는 파시스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ertainly an authoritarian, admires people who are dictators. He has said that. So he certainly falls into the general definition of fascist, for sure. 또 히틀러도 좋은 일을 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면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헌법에 충성하는 군대가 아닌 히틀러가 가졌던 장군을 원한다는 발언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It is deeply troubling and incredibly dangerous that Donald Trump would invoke Adolf Hitler, the man who is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6 million Jews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취임 첫날부터 독재자가 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누구든 내부의 적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We know what Donald Trump wants. He wants unchecked power. The question in 13 days will be what do the American people want? 트럼프 캠프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조작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절 히틀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독재자를 찬양했다는 폭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폭로가 이어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과거 내부의 적들로 인한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사전투표에 강한 불신을 표출해온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는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플로리다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편 등을 이용한 사전투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각 주에서 진행 중인 사전투표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투표 행렬이 예상을 뛰어넘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23명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공동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등 23명의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구성된 경제학자들은
현지 시간 23일 공개 서한에서 해리스 후보의 경제 의제가 미국 경제의 건강과 지속 가능성, 고용 기회와 공정성을 향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후보의 경제 정책은 우방국과 동맹국에 대한 높은 관세는 물론 역진적인 법인, 소득세 감면으로 물가 상승과 불평등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동안 북한군 파병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미국이 북한군의 이동 시기와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참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허위 과장 정보라고 발뺌하면서 한국이 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종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적어도 3,000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이달 초중반 배를 타고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간 북한군은 러시아 동부에 있는 여러 훈련장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raveled by ship from the Wonsan area in North Korea to Vladivostok, Russia. These soldiers then traveled onward to multiple Russian military training sites in eastern Russia. 백악관은 북한군이 전쟁에 투입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참전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군이 나타난다면 정당한 표적이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f they do deploy to fight against Ukraine, they're fair game. They're fair targets. And the Ukrainian military will defend themselves against North Korean soldiers the same way they're defending themselves against Russian soldiers. 북한군 이동을 확인한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러시아 편에서 나라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장병들을 겨냥한 한국어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렸습니다. 총을 버리고 투항하면 안전한 수용소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며 이국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 것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설은 허위 과장 정보라며 거듭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는 한국 정부 반응이 당혹스럽다며 테러 정권인 우크라이나에 놀아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거라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분쟁 개입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보낸 증거를 확인했다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현지 시간 23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증거를 동맹국들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병력이 우크라이나로 향한다면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가 최전선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신호라고도 해석했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숫자가 며칠 사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서 파병 가족들을 집단 이주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병력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까지 1,500명에 이어 지금까지 러시아로 향한 북한 병력은 3,000명에 이른다고 국정원이 전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전체 파병 숫자는 10,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계획한 약 1만여 명의 파병은 12월경으로 예상된다라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파병이 본격화하면서 내부 동요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파병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 관련 내용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파병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철저한 입단속과 함께 파병 군인 가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처럼 집단 이주 격리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북러 간 신조약 체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체력과 사기가 우수한 북한 최정예 부대가 파병됐지만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 진행한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8분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대표는 늦어도 11월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해소된 상태여야 한다며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중하순 예정된 만큼 눈앞에 놓인 상대 당의 악재를 쥐고 흔들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최근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진상규명 협조 등 3대 요구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앞으로 더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는데 특별감찰관 추진이 그 첫 번째 실천인 셈입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독립기구로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공석이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여권이 민주당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전제로 내걸면서 미뤄졌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각각 부담인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을 엮은 거로 윤 대통령의 뜻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이 같은 조건 없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는 게 한 대표의 입장입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특별감찰관 문제는 한 명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한 대표 말처럼 한 달 내에 뚝딱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의장은 원내 대표고.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거듭 띄우는 건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한 명분 쌓기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존 정부 여당의 입장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초강수가 오히려 유난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 해소를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이미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당정이 하나 돼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오면 임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당 내에서는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면담 직후 윤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 만찬을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파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면담 다음 날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저녁 자리에서 용산이 이젠 김 여사 의혹에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3대 요구에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고 사실상 반박성 설명만 내놓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여권 위기 상황에서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선 김 여사 리스크가 계속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 대표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만찬 자리에선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 직후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한 걸 두고 비판이 쏟아진 건데 한 참석자는 최소한 미리 언지를 주는 게 당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겠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른 참석자도 추 원내대표가 용산과 당 사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개발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당일 다른 저녁 자리를 마친 뒤 연락을 받고 잠시 들린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만찬을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좀 머물다가 퇴근하는 길에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렸다. 김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개파 간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민주당 특검법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탈표 가능성을 고리로 압박을 이어간 반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그런 보고를 드린 거죠. 친윤계는 본질은 야당의 말도 안 되는 공세를 막아내는 거라며 단일 대우를 내세웠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의혹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덤비는 저 사람들에게 당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여당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당원들 똘똘 뭉쳐서 친한계 만찬에도 불편한 기류가 읽히는데 김태흠 충남지사는 만남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서로 간극만 확인한 채 오히려 안 하니만 못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계속되는 당정 갈등이 당내 개파 갈등으로 격화하며 내분 양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연일 검찰을 비판하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어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과잉 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책의 저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최대 화두는 역시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앞서 친명계 모임도 연속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혐의인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여러 쟁점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당일각에선 이 대표 무죄를 강설하는 영상까지 만들겠다며 다음 달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른바 검찰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집권 플랜 본부를 발족한 것을 두고도 사실상 그림자 내각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정권이 사실상 준무정부 상태로 들어간 것은 그것은 정권의 능력 부족에서 생기는 문제이고 집권 능력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 높여가겠다. 이에 국민의힘은 판결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조직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 엄호를 넘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한 탄핵 선동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여권이 단일 대우로 맞서자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벌이고 있는 이 이재명 방탄용 정권 퇴진 운동의 본질을 우리 당원 동지 국민들께 정확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당 전체가 나서는 모습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맞불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선 것에는 재판부 흔들기라고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장에 나가서 피켓에 아마 윤석열 탄핵, 하야, 정권 퇴진 문구 나올 겁니다. 수위를 점점 더 높일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곧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재판 리스크 분수령으로 꼽히는 11월이 다가오며 여야 공방전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 일각에선 1심 결과와 관계없이 이 대표의 일극 체제는 여전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전원협회가 의대생 자율휴학을 허용해야 협의체에 들어가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도 참여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협의체 출범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문제를 내걸었습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대생 휴학을 대학의 자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바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해당 조치가 없다면 협의체에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교육부가 완강히 버티고 있는 의대생 휴학 승인 문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의체 출범은 다시 진통을 겪게 됐습니다. 당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동맹 휴학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령과 학칙을 강조했고 휴학의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부도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내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의사단체들의 반응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점쳐지던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긴급총회 끝에 참여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협의체 불참 의사를 재확인시켰던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은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협의체가 이르면 다음 주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각종 악재가 이어지면서 출범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전투가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소탕하겠다며 밤낮 없이 레바논 전역에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유력한 차기 수장마저 잃은 헤즈볼라도 강한 보복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 한복판. 굉음과 함께 대형 폭발이 이어집니다. 붉은 화염에 이어 짙은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도심 주택단지가 직격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거점을 소탕하겠다며 레바논 전역을 연일 융단 폭격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내에서 사망자가 2,500명 넘게 나온 가운데 피난민도 1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집중 포화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زي ما صار مع العالم كلها قاعدين وما حسينا الا وبلش الدب علينا قذيفه ورا قذيفه الحمد لله كتر خير الله كلنا بخير وما حدا منا انجرح.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향해 밤낮 없는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와 북부의 군사시설 등에 수십 발의 로켓과 무인기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숨진 지도자 나스랄라의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하심 사피에딘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졌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가 이미 대부분 달성됐다며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really two things left to do. Get the hostages home and bring the war to an end with an understanding of what will follow. 블링컨 장관은 가자 전쟁 이후 11번째 중동 순방을 이어가며 휴전 협상의 불씨를 되살리려 애쓰고 있지만 돌파구는 쉽게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튀르키예 최대 방산업체에 소총을 든 괴한이 난입해 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 쿠르드 노동자당이 테러 공격을 저지른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총성이 연신 들리더니 지축을 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민간 항공기와 전투기를 생산하는 튀르키예 최대 방위산업체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괴한들은 폭탄을 터뜨려 혼란을 일으킨 뒤 시설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는데 이들의 공격에 여러 명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다 참사 sosik을 접했습니다. Taziye dilekleriniz için özellikle teşekkür ediyorum. Bu menfur terör saldırısını lanetliyor. Şehitlerimize Allah'tan rahmet diliyorum. 총격범 2명도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대담한 범행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분리주의 세력 쿠르드 노동자당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The picture that we are receiving from the crime scene, from the scene, indicates probably it's one of these
far left or the PKK or similar terrorist organization. 튀르키예는 쿠르드 노동자당과 쿠르드 민병대 등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 지역을 겨냥해 공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기록적인 폭우에 토사가 집을 덮치고 차가 급류에 휩쓸려 운전자가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기습폭우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마을 주변 도로와 인도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거센 빗줄기 속에 차량 운전자들은 방향을 잡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ATM 기기가 설치된 부스도 물이 차면서 자동문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일본 미야자키현 곳곳에서 시간당 110에서 12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생긴 피해입니다. 우와, すごい波みたいに海やん. 산비탈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는 바로 아래 있던 집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50대 여성이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70대 노인이 몰던 차량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는데 차량은 하천 주변에서 발견됐지만 운전자는 행방불명입니다. 10월에 미야자키현에 이 같은 집중호우 비구름대가 나타난 것은 기상청이 폭우 정보 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한 2021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쓰시마 해협의 덥고 습한 공기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불안정한 대기는 홋카이도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저지대 침수와 낙뢰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 14명이 숨진 노토 지역 폭우에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이어진 기습폭우로 일본 열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가 홈에서의 1, 2차전을 싹쓸이했습니다. 1차전 역전승에 이어 2차전에서도 삼성을 투타에서 모두 압도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대0으로 앞선 6회 노아웃 1, 2루 상황. 삼성은 김영웅의 번트 실패로 이 기회를 못 살린 게 아쉬웠습니다. 기아는 7회 똑같은 노아웃 1, 2루에서 김태군의 보내기로 2, 3루를 만들었고 삼성 임창민의 연속 폭투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김도영, 8회인 김태군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며 기아는 5대1로 첫 경기를 잡았습니다. 기세가 오른 기아 방망이는 1시간 뒤 이어진 2차전에서도 식지 않았습니다. 1회부터 김도영의 내야 땅볼로 선취점을 뽑고 최영우와 나성범, 김선빈과 이우성까지 연속 4안타를 몰아쳐 5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김도영은 2회 선발 황동재에 나온 이승민의 빠른 공을 밀어쳐 담장 밖에 떨어뜨렸습니다. 삼성의 추격 의지를 꺾는 중요한 한 방이었습니다. 파울이 났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감이 확실히 올라온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자신감 있게 조금 대응을 했고 2017년 두산과의 2차전 완봉승 이후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선발 마운드에 오른 기아 선발 양현종은 5회를 빼고 매이닝 안타를 맞았지만 노련하게 위기를 넘기고 승투수가 됐습니다. 한국 시리즈 국내 투수 역대 최고령 선발승의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시즌 때보다 더 제 스스로도 느꼈을 때 좀 볼의 힘이나 컨디션이나 이런 게 좋았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승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장현식과 정희영 등 불펜 투수들이 남은 이닝을 책임지며 8대3으로 승리한 기아는 홈 2연승으로 통합 우승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좋은 흐름이던 월요일 1차전 중단이 아쉬움으로 남은 삼성은 레이에스와 원태인을 앞세운 3, 4차전에서 반격을 기대하며 대구로 가는 짐을 쌌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의 뮤직비디오가 발표 닷새 만에 1억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가수들의 솔로 대결도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짱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솔로곡 아파트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980년대 히트곡 미키의 사운드를 활용한 경쾌한 곡에 K 술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재치 있는 가사까지
최고의 협업이라는 평가가 이어졌고 최강의 수능 금지곡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는 공개 닷새 만에 1억 회를 돌파했고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한 것은 물론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차트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APT 많이 사랑해주세요. 같은 그룹의 멤버 제니도 솔로곡 만트라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신곡.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진입하는 등 또 한 번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처음 단독 작사한 솔로곡 업도 화제입니다. 콘서트에서만 선보인 미공개곡이었지만 SNS에서 화제가 된 뒤 정식 발매됐고 이후 차트 상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남자 가수들의 솔로 컴백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BTS 진은 다음 달 15일 솔로 앨범 해피를 발표하는데 최근 콘셉트 영상과 트랙리스트 등을 잇따라 공개하며 예열에 나섰습니다. 지드래곤의 컴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9년 만의 마마어워즈 출연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컴백을 암시하는 SNS 게시글이 올라오며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들 사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전북 전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회 사상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에서 열리는 만큼 세계 무대 진출을 꿈꾸는 국내 청년 기업가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현정 PD가 전해드립니다. 이런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탄소 배출과 일회용 쓰레기의 대안으로 제시한 친환경 스티로폼 소재 사업부터 스티로폼과 유사한 방수, 단열, 방화, 완충 등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소수민족처럼 사회에서 고립되기 쉬운 소수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캐릭터 사업까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장에 마련된 대학생 창업 경진 대회에서 청년들이 공개한 창업 아이디어들입니다. 큰 대회는 처음이라 많이 긴장도 되지만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더욱더 성장하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2년 한상대회로 시작돼 2년 전부터 이름을 바꾼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지난해 첫 해외 개최에 이어 올해엔 국내로 무대를 옮겨 한민족의 경제 지평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돼 국내 청년들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국내 벤처기업 종사자들은 이번 대회가 국제무대 도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오신 투자사, 파트너사 혹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한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여러 선후배 기업가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더 큰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한인 CEO 강연도 있고요. 그리고 창업 경진대회도 있고 청년들에게 세계로 보는 눈을 또 넓혀주고 그래서 또 한상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세계 무대로 나가는 그런 기회를 주는 좋은 그 행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는 한상들의 교류를 위해 시작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어느덧 글로벌 한상을 꿈꾸는 차세대 청년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YTN 월드 강현정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쇄신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앞서
이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과 관련해서 원내대표의 일이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당 대표든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을 계속할 것이며 정부와 여당의 변화가 필요하고 쇄신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 지도부는 특별감찰관 문제는 한 명이 정하는 게 아니다. 여러 의견 절차,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라면서 한동훈 대표와의 약간의 온도차를 나타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의원총회고 거기에 의장은 본인이다, 원내대표다라면서 한동훈 대표와 약간의 의견차를 보이는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각을 세웠습니다. 당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을 할 것이며 정부와 여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쇄신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되는 내용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질로 원정 응원을 떠난 우루과이 축구팬들이 경기장 밖에서 난동을 부려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서부 해안에서 우루과이 프로축구 클럽 페냐놀의 팬 수백 명이 버스에 불을 지르고 매점을 부쉈습니다. 폭력 행위는 1시간 넘게 이어지다가 군봉으로 무장한 경찰이 적어도 200명을 체포하면서 끝이 났다고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가 전했습니다. 네, 애플이 아이폰 등 자사의 기기에 인공지능 기능 탑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다음 주 아이폰의 새 운영체제 iOS 18.1 버전을 배포하고 챗 GPT가 탑재된 iOS 18.2 버전은 연내 일반 이용자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iOS 18.1은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일부 기능이 들어있는 버전으로 통화 녹음이 가능하고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으며 AI는 이 텍스트를 요약해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iOS 18.2 버전에는 오픈 AI의 챗 GPT가 탑재돼 복잡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AI 음성 비서 시리가 챗 GPT를 이용해 답변을 제공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날이 무척 쌀쌀했죠.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7.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19도까지 올라 기온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내륙 곳곳으로 끼었던 짙은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고 낮 동안에는 대체로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며 추웠던 아침과는 달리 한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9도, 광주 20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은 쌀쌀하고 낮 동안에는 온화함이 감도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